월요일날은 왜 이렇게 힘들죠? 어제 낮잠도 한 4시간 자고 낮잠 자고 또 밤잠도 안 올 줄 알고 걱정했는데 밤잠도 잘 자고. 아휴. 자, 규제 3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입니다. 이 부분은 미성년자로 한정해서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다른 걸 집어넣으면 또 왠지 또 복잡해지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미성년자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병, 친권자,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요 매매 계약을 독자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도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첫째, 미성년자에게는 신우성실의 원칙,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미성년자는 스스로가 매매 계약을 하고 스스로가 한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되는 언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제한 능력자에게는 신우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주의가 굉장히 뭐하게 되냐면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첫 번째 보호하는 방법은 2번 상대방의 뭐가 나오죠? 촉구권이 나옵니다. 일단 15조가 나오는데 일단 상대방은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추인할 것인지 뭐 할 수 있죠? 촉구할 수가 있는데 이 촉구는 일단 친권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뭘 촉구하는 거냐면 취소할 거냐 아니면 추인할 거냐 결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고 있지만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없냐면 추인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아직도 미성년자라면 누구에게?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하게 되고요. 물론 만약에 얘가 매매 계약할 때는 미성년자였지만 지금은 뭐라면요? 성년자라면 얘는 취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추인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 을은 요 미성년자에게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조문 1항을 보시면 15조 1항이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어떻게 해요?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뭐한 것으로 보죠?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왕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누구한테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 확답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뭐한 것으로 보죠? 추인한 것으로 보죠.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일단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촉구합니까? 법정 대리인에게. 그죠? 다만 지금은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년자가 됐다. 더 이상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누구한테요? 갑에게도 뭐 할 수 있죠? 촉구할 수가 있고, 촉구할 때 주의할 점 뭐냐면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또 어떻게 나오면 X가 되냐면 상당한 기간 그러면 X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도 뭐 할 수 있냐면 채굴할 수 있는데 그때는 상당한 기간이에요. 근데 여기는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 뭐죠? 1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촉구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면 원칙은 뭐한 것으로 봅니까?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요 병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인 경우가 문제가 돼요. 왜 후견인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동의하려면 후견 감독인의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하죠. 그것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망.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후견인이고 후견인이기 때문에 후견 감독인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 그 절차를 밟은 회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뭐한 것입니까?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 봐요? 추인한 것으로 보는데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후견인이어서 뭐가 필요해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때는 뭐한 것입니까? 취소한 것으로 본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 마지막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촉구하고요. 그 기간 내에 확답을 안 하면 원칙적으로 뭐한 것입니까?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이어서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뭐한 것으로 보죠? 취소한 것으로 본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 효과까지 다 설명드린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일단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와 법률행위라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촉구를 누구한테 하느냐?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에게 하거나 아니면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촉구하게 되고요. 촉구할 때 주의할 점은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 1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촉구하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뭐한 것입니까? 추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이어서 동의하기 위해서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뭐한 것입니까? 취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끝입니다. 그다음 우측에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이 나오죠. 자, 이렇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촉구하고 번거롭다. 그러면 첫째,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가 한 것이 매매와 같은 계약이라면 이때는 철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을에게 단독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때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은 미성년자 한 법률행위가 계약이면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한 행위가 단독 행위면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는데 철회는 조심할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점. 또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 할 수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점. 요걸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법정 보시면 16조죠.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인 있을 때까지니까 추인 전까지만 뭐 할 수 있죠? 철회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이양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는 상대방이 거절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추인 전까지만 한다면 상대방 앞에 선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사망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말은 요 촉구와 다르죠. 촉구는 법정 대리인이나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하는데 철회나 거절은 그죠? 미성년자한테 직접 해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 있죠. 작년도 문제네요. 이제 벌써 이제 이게 올해 문제가 아니라 작년도 문제로 바뀌었네요. 그죠? 2017년 6월 3일 15세인 갑이 친권자 의뢰 동의 없이 동의 및 처분 허락 없이 본인 사유 자전거를 병에게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설명드린 것과 달라진 것은 뭐죠? 을과 병이 바뀌었죠. 친권자가 누굽니까? 을이고 상대방이 누굽니까? 병이다. 이것만 바뀌어 있습니다. 1번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제한 능력자 본인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는 금반원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2017년 7월 14일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병에 대한 대금 채권을 정에게 양도한 후 병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이게 뒤에 나올 거 앞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게 뒤에서 설명드릴 거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제한 능력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긴 한데 언제 해야 되냐면 능력자가 된 후에야 해야 되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갑과 병이 제한 능력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럼 이 약정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물론 강행 규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병이 을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 계약에 대한 추인료 확답을 촉구한 경우 을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죠? 지금 을은 누구죠? 법정 대리인이고 을은 누굽니까? 친권자잖아요. 얘는 동의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가 없으니까 원칙에 따라서 뭐 한 것으로 봅니까?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죠. 5번 병이 계약 체결된 시 갑이 미성년자는 사실을 알았다면 병은 을의 추인 전이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철회는 누구만이 할 수 있죠?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아무튼 이 내용에다가 뭐가 추가된 거죠? 제한 능력자가 추인하려면 원인이 종료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 이가 결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답은 2번이죠. 4번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에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이 뭐가 돼요? 배제가 된다. 자, 이런 취지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나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나 두 사람이 자신이 능력자라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속임수를 썼다면 이때는 더 이상 취소권이 배제가 된다. 취소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은 뭐냐면 요 취소권이 배제하기 위한 이 속임수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다, 성년자다 또는 법정대의 동의를 얻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적극적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다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취소권이 배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증을 뭐요? 변조했다거나 아니면 동의서를 지멋대로 뭐죠? 위조했다거나 이런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요? 취소권이 배제가 되고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피성년 후견인이죠.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능력자라고 속임수를 썼어야 비로소 취소권이 뭐가 돼요? 배제가 되는 거고요.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들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속임수를 썼더라 하더라도 취소권이 뭐 되지 않냐면 배제되지 않는다는 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어차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가 나는 법정들이 동의를 얻었다라는 것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임수를 쓴다 하더라도 취소권이 뭐 되지 않아요? 배제되지 않고요. 여전히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능력자다.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임수를 쓰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데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한 속임수는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나 변조하는 것과 같은 뭐 해야 돼요? 적극적 행위여야 된다. 주의하실 것은 피성년 후견인은 어차피 동의를 얻어서 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으므로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임수를 쓰더라도 취소권이 뭐 되진 않아요?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에서 작년도 문제가 나와 있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누구죠? 미성년자도 피한정 후견인도 아닌 누굽니까? 피성년 후견인 얘기죠.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들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어차피 동의를 얻어서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취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2번 의사 무능력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없이도 피성년 후견인으로서 보호된다. X입니다. 피성년 후견이 되려면 반드시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어야 됩니다. 3번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하여 계약 상대방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한 속임수는 위조, 변조 같은 뭐 해야 돼요? 적극적 행해야 되고요. 단순히 자기가 성년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가 악이면 그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X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무효 취소 따로 배울 것인데 제한 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5번 미성년자가 법정들인 동의 없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의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 이건 아까 나왔던 거죠. 유리한 계약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따라서 법정들인 일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도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이제 주소가 나오죠. 주소. 일단 18조 해가지고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뭐로 하죠? 주소로 한다.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지가 뭐가 아닙니까? 주소가 아닙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자꾸 주민등록지를 뭐로 오해해요? 주소로 오해해요. 근데 주소라는 것은 주민등록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근거가 되는 장소를 우리가 뭐죠? 주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지가 어디인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질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지가 어디든지 간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다 뭐가 돼요? 주소가 되는 거고요. 이 항을 보시면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있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이걸 우리가 복수주의라고 합니다. 뭐 이런 취지겠죠.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뭐예요? 주소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뭐일 수도 있어요? 여러 곳일 수도 있고요. 여러 곳일 수 있다는 말은 주소가 뭐죠? 여러 곳일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객관주의라는 말은 주관적 의사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라면 뭐 정주하겠다, 생활의 근거로 하겠다라는 주관적 의사 없이도 바로 그곳이 주소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객관주의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의사 무능력자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일정한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주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해한다면 의사 무능력자는 실질적으로 뭘 갖지 못해요? 주소를 갖지 못하겠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도 뭘 가져야 돼요? 주소를 가져야 되므로 정주관적 의사는 필요 없는 뭐죠? 객관주의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주소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주소를 갖기 위해서는 정주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의사 무능력자는 주소를 가질 수 없다 그러면 뭐죠? X다. 왜냐하면 주관적 의사가 필요 없으므로 누구도요? 의사 무능력자도 주소를 뭐 할 수 있어요? 가질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는 이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장소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거소라고 하고요. 그냥 현재 있는 곳은 뭐죠? 현재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정 거래에 대해서 주소로 하기로 지정을 했다면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주소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부재와 실중에서 의에서 나와 있고 2번 부재자의 뭐가 나오죠? 재산관리제도가 나옵니다. 일단 부재자는 뭐냐면 주소지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무조건 부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소지를 벗어났고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냐면 부재자라고 합니다. 발음도 안 되네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유학 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장은 부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뭐죠? 한국에 있는 재산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관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양반이 지금 히말라야, 그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 중이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뭘 관리할 수가 없어요? 재산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뭐가 되죠? 부재자가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좀 놀란 게 박지성 씨 어머니가 영국에서 교통사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박지성 그 축구 선수 그죠? 할머니도 또 돌아가시고. 근데 그것도 좀 안 됐고 충격적인데 박지성이 영국에서 살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 직업이 무슨 그 뭐죠? 한국 축구협회 유소년 뭐 무슨 뭐 본부장? 뭐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유소년들의 그 축구 경기의 향상을 위한 본부장이라는 게 그 사람의 직업이거든요. 영국에 살면서 궁금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 같으면은
영국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에 어떤 직업을 갖는다라는 게 그죠? 뭐 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얼마나 뛰어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에 거주하고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뭘 가지고 있죠? 직업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양반은 주소가 뭐죠? 영국이지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관리할 수가 있으니까 뭐는 아니겠어요? 부재자는 아니고요. 뭐 뛰어난 능력이 있으셔서인지 아무튼 영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뭐죠? 직업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죠. 참 부러워요. 저는 가끔 영국에 살면서 대전에서 강의하러 올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주소지를 벗어나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뭐죠? 부재자고요. 주소지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니죠? 부재자가 아닙니다. 일단 부재자의 경우 둘로 나뉩니다. 부재자가 주소지를 떠나면서 재산 관리를 이미 선임했다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뭐 하지 않습니까?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재산 관리니 그 사람이 재산을 뭐 하면 돼요? 관리해 주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재산 관리는 선임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국가가 뭐 하게 돼요? 개입하게 되고 국가가 필요한 처분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는 국가가 재산 관리를 모아주게 돼요? 선임해 주게 되는 거죠. 선임.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볼게요. 주소지를 벗어났지만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부재자고요. 만약에 부재자가 이미 재산 관리를 선임했다면 원칙적으로 국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개입하지 않지만 선임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재산 관리는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뭐 하게 되죠? 개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 부재자에 의해서 생사불명은 물론 필요가 없지만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어야 비로소 뭐죠? 부재자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판례도 마찬가지고 2번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뒀다면 원칙적으로 뭐합니까? 불간섭주의라는 말은 굳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만 넘겨보시면 68페이지에 부재자가 둔 재산 관리는 권한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선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죠. 다시 말하면 시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2번에서 3번에서 예외적으로 법원이 관여하는 경우여 가지고 부재자의 부재중 관리인의 권한이 뭐가 됐어요? 소멸됐어요. 그러면 다시 뭐로 온 거죠? 관리인이 없는 상태로 오니까 개입하게 되고요. 4번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관리인이 있다 하더라도 부재자가 뭐 할 수 없어요? 감독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국가가 어떻게 해요? 나서게 되는데 밑에 줄 보시면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는 개임할 수 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바꿔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물론 그냥 둘 수도 있습니다. 3번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았을 때는 이제 법원이 어떻게 해요? 개입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법원이 뭐하게 돼요? 선임하게 되는데 실제로 검사가 나서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 누구죠? 이해관계인이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임대가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이달 말에 계약 기간이 끝나요. 끝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이사 가야 될 것 같은데 연락을 해봤더니까 무슨 뭐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등 뭐 전혀 연락도 안 되고 뭐 확인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명백히 뭐가 있는 사람이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법원에다가 재산관리를 선임해 달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시험에 가끔 나오는 곳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친권자죠. 친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부재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데 미성년자라면 누가 관리해주면 그만이에요? 친권자가 알아서 관리해주면 되는 것이지 친권자가 누구를 선임해달라고 재산 관리인 선임해달라고 청구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측에 처분의 내용 해가지고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죠? 부재자의 재산 관리를 뭐하게 돼요? 선임하게 되고요. 2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에서 가번해가지고 재산 관리 심의해가지고 법정 대리인의 이임의 규정이 준용된다가 나와 있는데 위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법원은 개임 바꿔서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중요한 것은 나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 권한이죠. 자, 일단 간단히 정리해 봐야 되는데 법원이요 선임을 한 재산 관리인이 뭘 할 수 있느냐 그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118조가 적용되기 때문에요 보존 행위와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뭐는 못하냐면 처분 행위는 못합니다.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성질이 변하는 이용 행위도 할 수 없고요. 계량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전에 미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처분행위나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 행위를 하려면은 사전에 미리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얻어야 하고요. 만약에 허가 없이 이루어진 이러한 행위는 일단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부재자의 재산을 팔아먹으려고 해요. 처분하려고 해요. 그러면 법원으로부터 뭘 얻어야 돼요?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허가 없이 이루어진 매매 계약은 일단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 본인에게 반드시 이익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면 그러한 행위는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보증을 쓴다. 이런 보증은 본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허가가 있더라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사전에 미리 받아야 되지만 사후에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사후에 추인으로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부재자입니다. 주소지를 벗어났는데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을이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뭐냐면 재산 관리인인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병에게 임대하려고 해요. 이때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대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고요. 아파트를 임대한다 그래서 아파트 성질이 뭐 하진 않아요?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뭐가 포함되죠? 임대가 필요하고요. 이때는 굳이 법원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허가 받을 필요도 없고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만약에 을이 요 병에게 요 아파트를 뭐 하려고 하냐면 팔려고 한단 말이죠. 파는 것은 뭐죠? 처분행위니까 팔기 전에 원칙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없이 이루어진 이 매매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나중에 사후에 허가받는 것은 가능하다. 추인의 형태로서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것이 본인에게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이익이 돼야 돼요. 조금이든 크든 간에. 근데 만약에 을이 병에게 뭘 섰냐면 보증을 섰다. 이거는 뭐죠?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다. 왜냐하면 보증을 쓰는 것은 본인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뭐만 있어요? 손해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1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쭉 얘가 나오죠. 외울 건 아니고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이용 또는 계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행위는 뭐죠? 임대죠. 그래서 임야 등을 임대하는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또는 계량행위로서 법원에 허가가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고 부재자를 위한 경우에 하나에 유효합니다. 그래서 1번 처분행위가 허가가 없다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주의하실 것은 보증 쓰는 것 같이 본인에게 하등의 이득이 없는 것은 안 된다. 2번 일단 매각 허가 팔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면 뭐 매도 담보나 대물 변제 이런 거 설정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사전에 허가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재산관리 직무는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겁니다. 읽어보시는 거고 우측에 보시면 라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관리와 의무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게 없죠. 그 다음에 4번 재산관리 종류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재산관리의 취소 사유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밑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로 인해서 법원이 재산 관리를 뭐하게 돼요? 취소하게 되고요. 취소하게 되면 재산 관리의 임무가 뭐가 돼요? 종료가 되는 거죠. 임무가 뭐예요? 종료. 그럼 시험에 뭐 어떻게 주로 나오냐면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바로 임무가 종료가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인 거예요. 바로 임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취소 선고가 있어야 비로소 임무가 종료됩니다. 이것도 시험도 은근히 잘 나오는데 1 보시면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를 정했어요. 그러면 법원이 뭐죠? 선임을 취소하고 그럼 임무가 뭐가 돼요? 종료가 되는 거죠. 2번 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법원은 뭐하게 돼요? 취소하게 되고 그럼 임무가 뭐죠? 종료가 되죠. 가장 시험이 잘 나오는 것이 뭐죠? 3번이자 본인이 사망이 분명하게 되면 뭐하게 돼요? 취소하게 되고 그럼 뭐가요? 임무가 종료됩니다.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지만 사망하는 순간 바로 임무가 종료가 된다는 지문은 뭐죠? X다. 이러한 것은 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 선고가 있어야 비로소 임무가 종료가 됩니다. 4번 본인의 실종 선고가 있는 때에도 취소가 돼야 비로소 임무가 뭐죠? 종료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실종 선고 해가지고 1 실종 선고의 요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항 보시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이 항은 특별실종입니다. 전제 이만자, 전쟁터에 나갔다는 얘기죠.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인데, 기타 사망이 될 원인, 이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실제로 전쟁터나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요건 실종 선고를 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보통 인정 사망 처리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지? 1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데, 뭐 이런 경우가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지리산에서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 뭐 하고 있었어요? 야영을 하고 있었는데, 폭우가 내린 바람에 이분이 뭐죠? 쓸려 내려가서 실종이 됐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실종 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5년짜리가 아니라 뭐죠? 1년짜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기타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가 되고요. 이때는 5년짜리가 아니라 뭐죠?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는 실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1번 실질적 요건입니다. 가 부자자의 생사가 뭐죠? 불분명해야 됩니다. 나 실종 기간이 경과해야 되는데 보통 실종은 5년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특별 실종은 1년짜리입니다. 2번 형식적 요건인데 갑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상속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권이 있어야 이해관계인이고요. 만약에 상속권이 없다면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종 선고를 해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상속권에서 1순위 상속권자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배우자 및 직계 비속해서 자식과,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 및 직계 존속해서 부모가, 또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면 부모가 뭐죠? 1순위 상속권자입니다. 배우자도 있고 자식도 있으면 뭐예요? 배우자 및 자식의 1순위 상속권자고요.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또 배우자가 없으면 누가요? 부모가. 부모도 없으면 이제 뭐가 돼요? 2순위 상속권자인 형제 자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1순위거든요. 그럼 이런 거죠. 부모는 항상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뭐죠? X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부고 갑을 사이에 A라는 자식이 있고 갑에게 병이라는 부모가 있는데, 갑이 뭐가 됐냐면 실종이 됐어요. 그럼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자식이죠. 따라서 을과 A가 상속권이고요. 부모는 뭐가 없습니까?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때는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실종 선고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뭐가 있어야지만요, 상속권이 있어야지만 이해관계가 있고,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요, 상속권이 없다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뭘 청구하지 못하죠? 실종 선고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4번 6개월 이상 법원에 공시채고가 있을 것 해서 청구가 있으면 6개월 동안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게 되고요. 2번 실종 선고 효과 해가지고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으로 뭐가 됩니까? 간주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시점에서 생사가 불명이에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 실종의 경우에는, 보통 실종의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기다립니까? 5년 동안 기다리게 되는 거죠.
5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으면 뭐 하게 되냐면 실종 선고를 뭐 하게 돼요?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는 누가 합니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과 검사가 청구하게 되고요.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법원은 6개월 동안 뭐 하게 돼요? 공시최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6개월이라는 공시최고 기간 동안 연락이 없으면 이제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뭘 하게 됩니까? 실종 선고를 내려지게 되고요.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5년이라는 실종 기간 만료 시부터 뭐가 되는 거죠?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물론 나오는 것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실종 선고가 내려진 때부터 사망한 것을 간주된다. 그럼 뭐죠? X다. 어떤죠?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을 간주가 되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사망으로 추정된다. 그럼 뭐죠? X죠.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효과 해가지고 28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2번 사망 간주 시기와 소급해 제한해가지고 복잡한 우측에 나와 있지만 유의하실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종 선고가 내려진다 그래서 바로 재산관리 의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취소가 있어야 비로소 종료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제 3번에서 우측에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죠. 여기도 시험이 잘 나오는데 사망으로 간주된다는 의미가 뭐냐? 첫째,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은요, 단 한 가지 사유입니다. 죽었을 때, 심장이 멈췄을 때만 권리 능력이 없어지는 거고요. 따라서 실종 선고 자체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정리한다. 뭐 이 정도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법적 법률 관계가 정리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생존에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도 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하죠? 유효하고요. 또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한 행위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사망으로 간주된다는 개념 자체가 권리 능력 자체를 뭐하는 것은 아니죠?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가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볼까요? 실종자의 종래를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 하나여 사망으로 간주된다. 즉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만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돌아온 후의 법률관계나 실종자의 다른 곳에서의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사망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또한 사법상의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선거권, 피선거권 유무나 범죄 성립 등과 같은 공법상 법률관계는 실종 선고와는 관계없이 뭐가 돼요? 결정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와봐. 실종 선고와의 생존 추정 1번만 기억하면 되겠죠?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으로 간주가 된다는 말은 실종 기간 만료 시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실종 선고에 뭐가 나오죠? 취소가 나옵니다. 넘기지 마세요. 법정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됐어. 취소가 되면 이거는 과거로 소급해서 취소 효과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요때부터 계속 뭐하고요? 생존한 것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급표 때문에 중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사람이 침해를 받게 되고요. 특히 요 실정 선고가 내려지고 요 취소 사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요때 선의의 제3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실정 선고 취소 전에 한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여전히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러한 실정 선고로 인해서 취득한 이득이 있다면 이득은 선이 잘하면 그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악이면 전부까지 다 붙이고 이자까지 추가해서 반환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갑에게 실정 선고가 내려졌고요.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에게 을로 상속을 원인으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내렸는데 요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병이 을에게 매매 대금을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지급했어요. 그럼 을은 요 매매로 인해서 3억 원의 무엇을요? 이득을 갖게 됐으니까 그 이득은 뭐 해야 돼요? 갑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을이 선이라면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갑에게 돌려주면 되고요. 악이라면 전부에다가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 갑에게 뭐 해야 됩니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29조 1항입니다.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요 사이에 병이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했는데 병이 뭐라면요?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한 실종 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 실종의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뭐죠? 배상하여야 한다는 나와있죠. 따라서 얘는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지만 요 매매 대금 하던 을은 갑에게 부당 이득으로서 뭘 해줘요? 반환해 주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선이면 현존하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고요. 악이면 전부를 돌려주고 이자도 붙이고 손해가 있다면 뭐죠? 손해까지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넘겨보시면 취소의 요건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효과에서 이 원칙, 소급표가 있으므로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나번 예외가 두 가지죠. 선의로 한 행위는 뭐죠? 유효하다.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갖는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은 선이면 현존이익, 악이면 전부 거기다 이자, 뭐까지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학설이 나오는데 이 학설에 대해서는 보지 마세요. 쌍방행위설, 상대조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여기까지만 결론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 4번 사망의 입증 곤란을 위한 구제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